새해를 맞이하여 민주당 지도부가 평산마을을 방문한 이후 여당 지도부 및 보수 언론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주당발 대통령님의 전언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민주주의의 후퇴와 안보를 걱정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 이 말씀들은 정권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은 윤석열 정부만을 향한 것이 아닌 정치권 전체를 향한 말씀이라 봐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질타에 가깝습니다. 민주주의 후퇴는 경쟁이 아닌 쌍방이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극한 대립 양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비호감 선거였던 지난 대선 이후 이런 대립 양상은 충분히 예측되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이런 대립 양상을 해소하려 들기보단 극렬 지지층을 결집시켜 대립을 부추기고만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대표와 극렬 지지층에 휘둘려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안타까워하셨던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허세에 가까운 연이은 대북 발언들과 쌍방의 미사일 시험 발사, 급기야 북한의 무인기가 수도권 상공을 휘젓고 돌아간 지금 한반도의 안보가 우려할 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국회 다수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의 역할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대안 제시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을 뒷전으로 미룬 채 이재명 방탄의 모든 역량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 칼럼니스트들이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만한 통찰이 있었다면 극단적인 진영 논리로 편가르기일 뿐인 말과 글들을 쏟아놓진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를 자성의 계기가 아닌 정쟁의 도구로 이재명 방탄용으로만 활용하려 드는 민주당의 모습은 한심합니다. 또한 이런 얕은 인식들에 휘둘려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안보가 위태로워져 가는 현실이 걱정스러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진 않습니다. 태도가 본질임을 잊지 않는 행동하는 양심을 지닌 깨어있는 시민이 되라는 말씀들이 어떤 어둠 속에서도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고맨입니다. 네, 오늘 되니까 아주 제대로 2023년 첫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뭐 저희 녹음은 올해 처음이죠. 네. 야, 이제 23년이네. 그러고 보니까 참. 23년쯤 되면은 어릴 때 봤더니 이제 근미래 SF에서 설정했던 연도는 아득히 뛰어넘었어요, 이제. 그렇죠, 그렇죠. 뭐 이제 그때의 상상으로 치면 지금 우리는 다 저기 바퀴 없는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고. 그렇죠. 예. 달쯤에는 도시 하나 좀 지어놨어야 되는데. 그게 그 80년대 중후반이었나? 그게 백투더퓨처 나온 게? 네,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그 백투더퓨처 2죠, 2편이죠. 네. 2편 그 미래가 2000 뭐 그것도 뭐 그렇죠. 2020 몇 년? 아니면 그 정도쯤 되지 않았을까요? 뭐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먼 미래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요. 막 2100년이 넘어가는 뭐 그런 연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거기서만 해도 뭐 재미난 것들이 많이 나오죠. 뭐지? 그 스케이트보드, 바퀴 없는 스케이트보드. 떠다니는 이제 호버보드 그래가지고 네. 그런 것도 있고 막 나이키 에어는 막 끈도 없고 그냥 신으면 알아서 발목 조여지고 뭐 네네네. 그런 것들 나오고 그랬죠. 근데 정작 스마트폰 같은 거는 상상을 못했지 그 시절에. 그렇네요. 예. 뭐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뭐 우주로 진출하지는 못하고 바퀴 없는 자동차를 타지는 못했지만은 어떤 것들은 그때 항상 아득히 뛰어넘기도 했죠. 저는 지금도 제일 인상 깊게 기억에 남는 게 그때 이제 고등학교 때 봤던 책 그게 뭐였지? 그 메가 트렌드였나? 아무튼 고등학교 때 이상하게 그런 두꺼운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제 21세기 전망하기를 해외 원거리 그러니까 장거리 전화는 물론이고 국제 전화까지 통신 요금이 없어진다는 거야. 통신망이 발달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뭔 미친 소리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네, 그렇죠. 카톡으로 다 뚫어버리잖아. 전 세계가 그렇죠, 그렇죠. 뭐 데이터 요금을 내긴 하지만, 네. 예.
따로 이제 별도로 뭐 옛날처럼 그 요금 띠리릭 올라가는 그런 전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진짜 뭐 상상을 아득히 초월하는 것들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 상상에 못 미치는 것들도 있고 뭐 그러네요. 네, 뭐 그래서 어렸을 때는 항상 그 전화 예절에서 이제 인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 용건만 간단히 예.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잖아요. 요금 나간다고. 예, 그리고 항상 전화하면은 그 누군지 공손하게 밝혀야 되고. 근데 이제는 뭐 번호 뜨면 누군지 다 나오니까. 막 그렇죠, 그렇죠. 알아서 반응이 나오니까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뭐. 참 이번 주도 참 그 이상한 것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이상한 소리들이 뭐 저기 뭐야 북한 드론 대비책이라고 뭐 독수리를 도입하는 만에 그런 소리가 나와가지고 뭐 검독수리를 훈련시켜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뭐 어디였지 노르웨이랑 어디였나 아무튼 그쪽에서 시험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러는데 예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 저도 이거 보고서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네. 2014년인가 네. 2010 몇 년에 그 네덜란드에서 뭐 했을 그러니까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걔네들은 이제 그 거의 이제 일반인들이 구입하는 그런 크기의 드론들을 네. 이렇게 날리면 안 되는 곳에서 날리면은 네. 그거 이제 포획해버리는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그 네덜란드 경찰국에서 그 독수리를 훈련시켰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뭐 엄밀하게 군사용 방공 목적도 아닌데다가 그 처음에 이제 이걸 착안한 거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매사냥 같은 거를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기도 착안을 했을 텐데 이게 그 처음에 착안한 인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사냥용 살상 무기랑 전쟁용 살상 무기는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은 뭐 사냥도 사실 맹수 사냥 같은 거 좀 제껴놓고 일반적으로 수렵이라고 하는 사냥들 있잖아요. 네. 매사냥도 마찬가지고 뭐 사슴이나 그런 것들 많이 잡잖아요. 야생동물들 옛날에 보면 화살로 쫓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전쟁 무기랑 차이가 뭐 전쟁에 쓰는 활이랑 사슴 사냥에 쓰는 활이랑 차이가 뭐냐면은 사슴 사냥은 빗나가면 사슴만 놓치는 거 끝나는 거예요. 근데 전쟁 무기는 한 방 쏘는데 빗나가면 자기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한 방의 위력이 달라야 되고 살상력이라고. 살상력이 네. 달라야 되고 그다음에 정확도가 달라야 돼요. 그다음에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요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네네. 그 매사냥으로 해서 꽤 매가 그 정확하게 뭐 사냥감을 낚아채운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사냥이 하는 거고 이거를 실제 군용 무기로 도입을 해버리면은 일단 매도 짐승이잖아요. 네. 100% 명령한 대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날아가 그럼 바로 날아간다는 보장도 없고 아무리 훈련을 잘 시켜도 짐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신뢰성도 떨어지고 정확도도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신뢰성이 제일 무기의 첫 번째 요건인데 그게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무기로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견이라고 군대에서 개를 기르기는 하지만은 얘네들을 전투용으로는 안 쓰잖아요. 수색용으로만 쓰지. 보조 장비로 쓰는 거지. 보조 도구로 쓰는 거지. 네네. 근데 이걸 무슨 소형들은 방공체라고 그러니까 독수리라고 이거를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참 그러니까 애초에 해외에서 도입한 것도 이게 군용으로 도입했다 그러면 되게 개념 없는 짓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걸 또 국내에다가 이걸 언론에다 푸는 군 관계자가 있다면 그 사람도 무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정말 있었다면은 바로 그 군 관계자가 에서 배제시켜야죠. 심각하죠. 아주 심각하죠, 네, 진짜. 퇴역시켜야 돼요. 이 정도는 예. 뭐 어디도 못 써. 군대 안에서 어디도 못 쓸 사람이에요. 기본 개념이 없는데. 그리고 또 뭐 나경원도 또 어저께 이상한 소리를 하나 있더라. 뭐 지금 저출산 대책위원회 위원장인가 그렇죠. 지금 대통령 직속에. 네네. 그래서 뭐 저기 직급상으로는 지금 거의 그 부총리급은 된다고 그러는데 장관들이 자기 휘하에 있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네, 그렇더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위원장이고 이제 장관들이 위원회 소속 위원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나경원이 지금 뭐 당대표 나온다고 그래요. 오늘 또 그 관련 기사 보니까 나경원 기사 보니까 저희 국힘당 당대표 출마할 예정이라 그래가지고 그 당대표 나오면 이제 이 저출산위원회에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나기 전에 자기 이제 이름 박힌 업적 하나 남기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출산 승부수라고 이제 애 낳으면 주택 대금 원금을 탕감해 주자. 이걸 정책이라고 내놨는데 이게 헝가리에서 실제로 시행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이거 대놓고 그냥 부자들 도와주자는 소리밖에 안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출산이라는 게 사실 사람들 돈 때문에 애 못 낳는 게 가장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애를 키울 여건이 안 된다는데 키울 여건이라는 것도 지금 와서는 다 돈이잖아요. 뭐 과거에는 마을 전체가 애를 키웠다고 그러지만은 이게 핵가족 시대가 되면서 이제 뭐 그런 마을 전체가 애를 키우는 시스템은 없어졌고 그런 시스템들 다 지금 돈을 줘서 이제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대신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어린이집도 보내는 거고 뭐 그다음에 뭐 각종 학원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게 어떤 육아 시스템이 일하느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애들 키우는데 돈이 그만큼 많이 드니까 그래서도 이제 좀 애를 못 낳는 경향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부자들은 그럼 애를 낳기 수월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유가 있으니까. 그리고 뭐 좀 이렇게 그 뭐 아내든 부인 남편이든 돈을 잘 버는 많이 벌거나 뭐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그런 사람이면은 육아에도 훨씬 이제 그 여유가 생기죠. 이런 사람들이 뭐 저기 고급 아파트 산다고 한 2, 30억씩 대출 땡겨버리면 그럼 이거 뭐 3명 그런 사람 대출 땡기고 3명 나오면 그 2, 30억 준다는 소리야. 지금 나경원 말대로 하면은. 그거는 참 진짜 이거 거의 기본소득보다 더 막 나가는 소리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은. 뭐 희한한 상상이 가능하게끔 하죠. 네. 예, 이거를 뭐 글쎄요, 막 아마 저는 그런 것도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이게 도입되면은 은행 같은 데서 그런 대출 상품 내놓겠죠. 뭐 세 자녀 우대 대출 그런 거. 그래서 뭐 자녀 2명 있는 거 인증하고 뭐 세 번째 애를 임신한 뭐 임신 그 증명 뭐 초음파 사진이라도 들고 가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가 주택 담보 대출을 많이 해준다든가 뭐 그런 식의 상품도 생기겠지. 일단 뭐 다자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뭐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청약대출 이런 거가 좀 우대를 받고 있긴 하거든요. 현재도 그런 게 있죠. 네. 은행에서 그런 게 있죠. 뭐 어쨌든 예,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나경원이 자기 업적 쓰려고 지금 떠진 것 같아.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 일련의 사건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 나경원은 윤심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흔들리고 있다는 뭐 그런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들이 돌고 있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야, 그 국힘 지지자들도 어떻게 되니까 윤심에 맞추려고 그러는구나 당대표를. 일단 예, 그 특히 온라인에서 자주 목격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긴 한가 봐요. 그쪽도 이제 좀 그 국힘 지지층도 그 말하자면은 정치 혐오에 기반한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경험하기는 그래요. 지금 뭐 저희 그 고향의 제 부모님 같은 경우도 윤석열 지지하시거든요. 근데 지지하시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정치하는 새끼들 다 똑같은데 윤석열은 정치하는 새끼들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뭔가 좀 그것 자체만으로 참신해 보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정치 혐오에 기반한 그 국힘 지지자들이 꽤 많아요. 보면 정치하는 분들 다 똑같은 소리를 해요. 고향에서 이제 그 오래된 막 국힘 계열 쭉 지지해 오신 분들이 이제 어른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다들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국힘이 민주당보다 뭐가 낫다 아니면 뭐 민주당이 빨갱이다 그런 얘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정치하는 분들 다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줄곧 거기만 찍은 거야. 뭐 그게 거기만 찍은 게 약간의 어떤 말씀만 하신 변별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어찌됐건 정치 혐오에 기반한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참 국힘 그 민주당이 저렇게 정치 혐오를 부추기면 부추길수록 결국은 더 큰 반사이익은 국힘이 가져간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재명 지지자들도 정치 혐오에 충분히 기반을 깊게 뿌리내리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외에는 뭐 조금 그 자신들의 어떤 생각이나 아니면 팟캐스트들의 주장에서 벗어나면 바로 수박이 돼버리는 거고 그렇죠. 토착 외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 줄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에이씨, 본인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데 뭘 해결을 해준다는 거야 대체? 뭐 그거 가지고도 웃기던데. 최근에 그 뭐야 김만배가 이제 언론인들을 만나고 다녔다고 해가지고 뭐 지금 한겨레 6억 원 모은 거 좀 나왔죠. 한겨레 그다음에 한국일보, 중앙일보. 그래서 각각 이렇게 3명의 기자들이 먹었다고 나오는. 채널A도 그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가세연발로 나온 거 보면 채널A까지 해서 4명 이렇게 나온 것 뭐 같은데. 그분은 뭐 구두 뭐 여자분인지 구찌 구두를 받았다고.
것 같고 네. 한겨레가 제일 많이 본 것 같아요. 6억이니까. 차이가 크죠. 네. 그다음 6억 다음이 1억이 안 됐던 것 같은데 네, 네.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뭐 한 9천만 원. 네. 그거 보고 드는 생각이 야 여기서도 얘네들은 경선에만 올인을 때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경선만 통과하면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지지율이 견고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먹을 수 있을 줄 알았죠. 그렇죠. 그 지지율 기반이 뭔지에 대한 분석을 안 한 거야. 그러니까 공과 과를 다 떠안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약간의 차별성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랑 다를 거야. 뭐 이러다가 아니다. 우리는 뭐 민주당 원팀이다.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요. 갈팡질팡했죠. 예. 애초에 중도 기반으로 했으니까 어떻게 전략을 짰어야 했는지를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이건 뭐 그냥 중도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지 연락이 그런 선동만 해댔으니까 그러니까 먹힐 리가 없죠. 전부 다 뭐 뉴스 공장이나 듣는 줄 알았던 거죠. 뭐. 네. 그러니까 그 대선 치고 나면 사실 이동형이나 김어준 파급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를 저희가 실감을 했을 텐데 그러면은 뭐 거기에 이제 목매여 있는 개딸들은 제쳐 두고서라도 이 민주당 의원들은 좀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경선은 또 경선에서는 이 전당대회를 우리가 이재명이 이제 당대표가 된 전당대회를 보면 알겠지만 그렇죠. 예, 네. 이 예선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또 그냥 막 갖다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론을 제껴놓고 보면은 결국은 이 당은 분당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네, 그렇죠. 당원 성분을 갈아치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무슨 수로 갈아치웁니까? 그러니까 그걸? 뭐 저 사람 쫓아낼 수도 없는 거고. 네, 그러면 나가야지 뭐. 저 물 안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근데 이제 뭐 일만의 그 희망이 있다면 개딸이 과대표되고 있다. 네, 분명히 과대표되고 있는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나대기 때문에. 뭐 지금 뭐 백종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기 중국집 그 이상한 중국집 아, 네네, 뉴스 터지고 난 이후에 자기들 맨날 자기 방송에 달려드는 그 짱깨로 추정되는 악플러들 네, 이 확 줄었다고. 아, 확 줄었다. 예. 그 채방에도 잘 안 보이고 방송 그 업로드하고 나면 이제 맨날 악플 달던 그런 이상한 중국인 같은 그런 개딸들이 보였는데 요즘 많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또 과대표되는 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과대표되는 면이 있다고 해도 그걸 확실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의원들이 일단 겁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민주당 안에서 방법이 없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일단 근데 뭐 여론조사에서 나오잖아요. 네. 그게 그 좀 이렇게 출신이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걔네들이 여론조사에 그 막 잡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댓글판에서는 보일 수 있어도. 음. 근데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예. 가만히 있으면 뭐 누가 뭐 밥 떼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수박 소리 듣다가 운명하시든가 네. 아니면 뭐 분당이라도 해가지고 한번 발버둥이라도 쳐 보시든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네, 뭐 해가 바뀐다고 해서 뭐가 좋아지는 건 없죠. 아니 뭐 좋아질 일이 없잖아. 계기가 없잖아 일단은. 그렇죠. 네. 하지만 그래도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계시기에 저희는 네. 네 가끔 커피도 마시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친절한 이순씨님, 트친 S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하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원격 지원 및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제 1월 5일 날 트윗을 또 올리셨어요. 읽어보면 이제 안녕하세요. 웰컴퓨터입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앞번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팔로잉, 댓글, 리트윗 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아래 사은품을 드립니다. 추첨은 16일 저녁 7시에 유튜브로 생방송할 예정이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UL 컴퓨터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계정명은 이제 WELL 컴퓨터입니다. 참여 방법은 이제 뭐 앞서 글에 말씀드린 대로 웰컴퓨터 계정을 팔로잉 하시고 이벤트 게시물을 리트윗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 게시물에 댓글을 다시면 됩니다. 모든 조건 충족 시에 자동으로 참여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당첨되신 분은 이벤트 후기 인증이 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 상품은 1등은 이제 전번과 같죠. 앱코 K595 기계식 키보드 한 5만원에서 6만원 상당하는. 그다음에 2등이 이제 앱코 S1400 사운드바. 이게 사운드바가 새로 이제 올라왔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3등은 로지텍 G102 2세대 마우스. 이제 바나나 우유는 없어졌네. 네, 지난 이벤트 때 이제 2등 상품을 차지하던 네. 마우스가 3등으로 내려갔군요. 네, 그러니까 54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금으로 따지면. 네네. 네. 많은 참여 예. 바랍니다. 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상품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우렁이쌀 4종, 그 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생들기름 있고요. 그 다음에 참깨, 들깨가루 있습니다. 그리고 고춧가루 2종 있고요. 그 다음 옥수수차, 칠곡 미숫가루 판매 중이고 서리태콩, 아주까리 밤콩, 그리고 옥수수 뻥튀기, 껍질 깐 옥수수 뻥튀기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쌀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들은 주문 시 배송비 4,000원이 추가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자, 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는 저희 이제 지난주에 전해드렸던 건강보험 관련한 소식에 이어서 네. 또 다른 기사가 이제 보도된 게 있어서 네네. 이 기사를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쿠키뉴스 1월 3일자 보도인데 제목이 강력합니다. 네. 건강보험 재정위기는 가짜다. 윤석열 정부 작심 비판한 교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교수님이 누구냐면은 서울대 의료관리학 김미훈 교수님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분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 건강보험이라는 게 매년 수입과 지출이 규모가 딱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료를 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장했던 지출되는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이제 액수들을 확인하면은 대략 이제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렇죠. 가늠이 심평원에서 예측을 하겠죠.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보험을 단기 사회보험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기 사회보험은 그 누적 적립금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요. 계속 뭐 쌓아서 이게 늘려나갈 필요가 없죠. 네, 그럴 필요도 없고 어떤 적정 수준을 유지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식의 단기 사회보험에서의 재정 위기는 당장 이제 올해 아니면 다음 해에 진료비를 지급할 수 없는 그 누적 적립금이 일정 기준보다 상당히 내려간 그런 상태가 돼야지 재정 위기라고 이제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적립금을 건강보험에 적용을 해보면은 이제 보통 20%에서 30% 사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러면은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14조 원에서 21조 원 정도를 적립하고 있으면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비추어 보면은 2021년 말에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은 약 20조 2천억 원이니까 또 상당히 양호한 편이라고. 그러니까 30% 수준이네요, 거의. 예,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이게 문재인 케어 시행 전과 후를 비교를 해보면 2016년에는 네. 20조 1천억 원, 네. 그다음에 2021년에는 20조 2천억 원이니까 뭐 크게 변동 없네요. 크게 변동도 없고 적당한 수준으로 계속 네. 적립금을 잘 유지시켜 왔다. 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사원이나 이제 기재부가 추계한 내용을 보면은 뭐 2040년에 건강보험 누적 적자가 678조 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전망은 굉장히 무리한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40년에 될 때까지 보험료 인상이 단 한 번도 없으면은 그러니까 현행 보험료 그대로 쭉 가야 된다는 소리죠. 네,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의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보험료를
한 번도 안 올리고 버틸 수 있는 정부가 과연 어디 있겠냐. 이거 씨발 감사원으로 감사해야겠는데 이 새끼들 통계 조작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거는 고등학생도 이렇게 추계 안 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이렇게 추리하면은 뭐 예를 들어 과제를 냈는데 이런 식으로 결론 내면 예, 대학생이면 바로 그렇지 빠꾸 맞지. 예, 다시 해오라 그러죠. 감사원 진짜 이거 감사원으로 감사해야 돼 이거는 이 수준이면은. 그런 상황에서 네. 이제 지금 국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었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건강보험 재정 국고 지원 제도가 이제 일몰이 되는데 네. 끝난다는 얘기죠. 그걸 원래 시한을 정해놓고 했던 거래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봅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처음에 정해놨던 기한이 2022년까지로 끝나는 건가 보더라고요. 네. 아니다. 23년까지. 23년까지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건데 네. 이 국고지원제도가 뭐냐면은 이제 건강보험법 제 108조에서 이제 지정을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건강보험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네. 국가 예산 일반 회계에서 이제 14%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담배 피는 분들 이제 담배 세금 있잖아요. 네네. 거기 이제서 6%를 이제 충당해가지고 건강보험에다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기간이 끝나니까 이거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정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은 앞으로 5년을 더 연장하자 이런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걸 뭐 기한을 뭐하러 정하냐, 그냥 앞으로 계속 쭉 국고 지원을 하자 이렇게 부딪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론이 안 났어요. 합의가 안 돼가지고. 네네. 이 상태면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23년 음. 예산까지로 끝나고서 새로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 사라지는 것이죠. 이건 새로 합의 안 할 리는 없겠죠. 이거 네. 합의 안 하면은 이거 파토놓은 책임져야 될 당은 개작살 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김현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제 김현 교수 주장은 OECD 기준에서 이제 의료비에서 1인당 이제 의료비죠. 네. 건강보험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고 개인 지출이 더 높기 때문에 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앞으로도 이제 늘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고 지원이 없으면은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 개개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만 가지고 적자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그렇죠. 네. 네.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돈을 많이 더 내거나 아니면은 정부가 좀 재정을 보태줘가지고 적정한 수준을 맞추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당장에 끊어버리면 이건 저는 세대 갈등도 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까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 병원도 안 가면서 돈을 내 가지고 늙은 사람들은 그 덕을 다 봤는데 우리는 씨발 그 보험료만 더 올려야 되고 뭐 이거 뭐냐고 그렇게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충분히. 게다가 이 건강보험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은 줄줄이 사탕입니다. 국민연금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폐지하면 진짜 다들 건강보험 납부 거부 운동 같은 게 일어나고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사보험 들자 그러고 사보험 운동 막 일어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일단은 민주당의 협상 태도를 비판하고 싶어요. 이게 왜 안 끝나냐. 일단 정부 여당이 이거를 딱 앞으로 이제 안 하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네. 일단 5년 연장하자. 그래도 정치적으로 이제 이거 어떤 후폭풍이 날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네. 이거 없앨 수는 없거든. 네. 그래서 5년 연장하자. 오늘 그런 이유였는데 네. 이제 저도 물론 민주당의 입장에 찬성하죠. 원론적으로는 맞죠. 예, 네. 이거 무슨 기한을 정해놓고 해. 네. 이거 당연히 국가에서 보장해야지. 예. 보장해야죠. 국민의 보험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우리 사회 그 공공 의료 시스템의 큰 축을 담당하는 게 네. 바로 건강보험인데. 네. 그런데 뭐 당연한 주장이고 옳은 주장이지만 이것 때문에 일단은 합의가 안 돼가지고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네. 그래도 5년 연장하는 걸로 합의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일단 당장 5년은 더 하고 5년 버는 거니까. 네, 5년 벌고 그다음에 그때 가서 또 협상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5년 뒤에 정권 뺏어오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총선 때 뭐 이슈를 한번 이슈 파이팅을 세게 한번 해보던가. 그렇죠.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좀 5년 일단 연장했는데 우리 정권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냥 앞으로 그냥 쭉 가게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정책 하나 만들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1월 임시 국회 하는 것 중에 이슈 중에 이게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 괜히 뭐 좀 놔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괜히 안 해도 될 거를 강대강 싸움을 그 질질 네. 끌기용으로 일부러 이것도 네. 이재명 방탄용인가? 그러니까 방탄 카드 중에 하나로 써먹어 버린 거 아닌가. 뭐 그럴 네. 수도 있겠네요. 네. 충분히. 예전에 보면은 막 그 정부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네. 오히려 격하게 야 이거 이제 그만해야지. 야 우리 국가 재정이 위험한데 이런 거 그냥 건강보험료 올리고 네. 뭐 국가 재정은 아끼자. 네. 이렇게 나올 때 그 싸움을 붙여가지고 야 무슨 소리냐 이렇게 이런 거 오히려 국가 재정이 당연히 들어가야지 하고 싸우다가 뭐 그러면 5년 연장 이런 걸로 합의 뭐 그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정부랑 국민의힘 측에서 5년만 연장합시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무슨 연장은 연장이야 그런 거 때려쳐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국힘이 선수 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그 민주당이 그 잡아야 될 어떤 지점을 미리 선점해서 던져버리니까 민주당이 스텝이 꼬여가지고 좀 이러는 걸 수도 있죠. 아니 그러면 그냥 딱 이런 거 따라가고 딴 데서 가서 싸우면 그렇죠. 되는데 바보같이 그러니까 그냥 콜해버려도 될 일인데 예. 참 무능하다. 예, 네. 이거 무능합니다, 진짜. 이게 꼭 뭐 싸우는 척을 해야 되나? 뭐 싸울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네, 뭐 어쨌든 결국은 연장되겠죠. 뭐. 이거 연장 안 하면 폭도 일어난다니까. 진짜로. 그러니까요. 예. 이거 연장 안 하면 이걸로 정권 위기 올 수 있어 진짜로. 아무리 윤석열 정부라고 해도 입법권이 민주당이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도 예. 그 사람들을 이 제일 무서운 때가 줬다 뺐을 때예요. 그렇죠. 예. 아예 처음부터 안 줬으면 근데 이건 줬다 뺏는 거잖아. 줬다 뺏으면 사람들 들고 일어난다니까. 그럼요. 이게 이 줬다 뺏는 게 말로 그 저기 착한 사람 악마로 만드는 그런 짓이기 때문에 잠자는 사제의 코트를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정도는 국힘도 알고 있겠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는 아예 선을 이 정도로만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욕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또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한테 욕먹기는 싫고 그렇다고 또 국민들한테 욕먹을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5년 연장하자 그렇게 이제 절충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네, 가장 무난한 거죠. 네. 네. 무난한 거기도 하고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전략적으로 네. 민주당 스텝 꼬이게 하려고 민주당이 실제로 노렸던 어떤 지점을 미리 던져버려가지고 민주당이 씨발 이게 아닌데 그러고 지금 그냥 그 땡큐 하고 받으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땡큐가 받아도 뭐 욕할 사람도 없구만. 네. 괜히 그 몸에 힘 잔뜩 주고 있으니까 스텝이 꼬이는 이거 거죠. 협상 누가 했어요 근데 이거 그 의원들을 찾아봐야겠다. 그러게 말입니다. 네. 하여튼 뭐 참 답답한 소식을 하나 일단 전해드리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예산에 관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이게 12월 29일에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네. 그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이 됐다고 합니다. 2022년에 비해서. 네. 그래서 이거를 차례 소개를 해드리면 네.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차액 지원 이게 36.6%가 감액이 됐다고 합니다. 1,240억 원 정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기반 구축 예산 240억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소 생산기지 구축 129억 원, 그 다음에 에너지 수요 관리 핵심 기술 개발 R&D 이거는 32억 1,700만 원 1.3% 정도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안전관리 핵심 기술 개발 R&D 사업 전액 삭감 됐다고 합니다. 자, 거기에 그런 거 줄이고 뭐 늘어난 게 있냐? 있긴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 관리 체계 고도화 기반 조성 예산에 2억 7천만 원이 증가돼서 이게 39.8%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광소자 시스템 기술 개발 R&D 사업이 41.3% 증가해서 9억 8,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
31.3%로 434억이 늘어났습니다. 네. 이렇게 늘어났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경향신문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수요 안전 관리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에너지 효율 제고에다가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제가 좀 거칠게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너지 공급에 필요한 가격이 많이 인상됐으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 공급이 딸리지 않게 예, 공급을 최대한 싸게 어떻게든 이제 전기를 공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런 현실이 더 급하니까 어떤 미래 대비에 대한 예산은 좀 줄이고 일단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한 것이 아니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예, 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런 네네. 인상을 받았고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작년 연말에 이미 보도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가 11월 29일 보도 자료를 낸 걸 보면은 이게 그때쯤에 한겨레랑 경향에서 2030년 신재생 에너지 목표 비중이 30.2%에서 21.6%로 목표치를 하향했어요. 이거를 이제 한겨레랑 경향신문에서 비판을 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그 반박 자료를 낸 거예요. 해명 자료를 냈는데 그 최근 5년 동안 그 2017년부터 2021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 용량이 연평균 3.5기가와트씩 늘어났고 발전량은 연평균 10%씩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 세운 그 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이게 이제 15년치를 매 2년마다 이제 계획을 수정을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작년이 이제 수정할 때였나 봐요. 네. 그래서 2022년부터 2036년까지의 목표치를 그 세웠는데 얘네가 이제 목표치는 줄였어요. 그러니까 목표 비중이 30.2%에서 21.6%로 하향한 거는 맞는데 이렇다고 해도 설비 용량이 연평균 5.3기가와트씩 늘어나야 되고 발전량도 연평균 17.7%씩 증가를 해야 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목표치는 낮춘 건 맞는데 그래도 빡세다. 예. 그 직전 5년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산자부는 목표치는 하향시켰지만 비중 증가 속도는 어차피 더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실현 가능성을 높인 계획이다. 이렇게. 그 문재인 정부 5년간의 어떤 그 발전량이 매년 늘어나는 그 비율만 따지고 보면 실제로 2030년에 그 목표치를 맞출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간 늘어나는 게 뭐 설비 용량이 3.5기가와트에 발전량이 뭐 10%씩 늘어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더 이게 가파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라본 거고 그리고 목표치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때쯤이면 도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거였죠. 네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거 도저히 달성 못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우리들은 이제 실현 가능성을 높인 제고한 그런 계획 아니다. 이렇게 포장을 한 거죠.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네.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러면은 말도 안 되는 장밋빛 희망을 한 거냐?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그때 당시에 우리 경제 규모나 아니면 경제 성장률이 어느 정도 잘 성장을 한다면은 그때는 경쟁 상대가 딱 선진국 대열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정도 수준의 그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가지고 있어야지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수출 경쟁력이 확보가 되죠. 왜 안 그래도 지금 계속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탄소세 같은 거 논의가 되고 있고 RE100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뭔가 그 탄소 에너지를 많이 사용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물리려고 네, 탄소세를 세게 매겨가지고 뭐 그렇죠. 탄소 관세가 붙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가 단위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바라본 거죠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데 이제 뭐 윤석열 정부 입장이 저는 아주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 게 사실 아직까지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이 돈 잡아먹는 하마인 건 맞거든요. 네, 맞습니다. 발전 말하자면 가성비가 워낙 안 나와요. 네, 네.
가성비가 워낙 안 나와서 뭐 그 전에 한번 이 비슷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을 이 발전 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 설정한 그 수준으로 만약에 맞추려면 현행 아직까지 지금 기술 발전 속도까지 보고 예측을 해봐도 결국은 국가에서 이제 그 아까 그 에너지 차액 그 지원 예산 지금 감액했다 그래 왕창 감액했잖아요. 근데 그 차액 지원 예산 지원도 많이 해야 될 뿐더러 그다음에 국가 전체의 어떤 발전 용량을 맞추려면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늘어나면 날수록 그 가성비가 높은 다른 발전 수단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력밖에 없어요, 답이.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원자력이랑 신재생 에너지랑 이 두 개 축으로 돌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발전이. 그게 그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아니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봐도 지금 그 예측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원자력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이게 아쉬운 게 우리나라가 국토가 별로 넓지 않다. 그렇죠. 이게 진짜 아쉬운 네. 거죠, 이게. 하지만 이제 원자력도 지금 그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기존 원전을 극복하는 그런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연구되고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그 원자력을 무조건 나쁜 거라고 저는 보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그 중간에서 버틸 수 있는 그런 게 필요는 한 것 같거든요. 그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에 이제 관련된 비슷한 내용이 여기 작년 연말입니다. 12월 30일에 전기신문이라는 곳에서 네. 보도를 했어요. 네. 무너지는 신재생 에너지 다시 돌릴 성장 엔진 필요 이런 제목의 기사를 보면은 네. 현 상황에서 일단 얼마나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게 이 만만치 않다는 게 잘 네. 드러납니다. 네. 발전 설비를 늘리기 위한 자금은 결국은 경제 성장률, 경제 상황에 기반한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당장 고물가, 고금리, 사실 상대적인 고금리긴 한데 이게. 네네. 그리고 또 2023년 올해 경기 침체가 또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금융을 통해서 이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늘리기 위한 자금 확보가 상당히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또 우리나라뿐만은 아닙니다. 네네. 이 전기신문 보도에 의해서 보면은 국제에너지기구 IEA에서도 작년 2022년에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증가세가 정점을 찍고 그 이후는 증가가 좀 정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렇다는 네, 거죠. 국제적으로요. 그래서 뭐 근데 이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이 윤석열 정부는 목표치를 하향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증가세가 만만치 않다. 우리 또 빡세게 올릴 거다 했잖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 예,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야 결국은 재정 지원 필요하거든.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잡은 그 계획안의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더라도 지금 경제 상황이 만만치가 않으니까 결국은 이거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이 지원 예산이 줄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좀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 그 말이.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겠냐 다시 한번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네. 야, 니네 계획 그래 그렇다 치는데 할 수 있겠어? 이런 예산으로 되겠어? 이렇게 다시 아니면 또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애초에 예산 안 까면은 목표치도 올려도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네. 예산 까놓고 목표치 낮춰놓고는 뭐 딴소리 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물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건강보험 얘기할 때는 이제 민주당 답답한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또 이 국민의힘 만만치 않게 답답한 국민의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이 올해 윤석열 정부 시작하고 나서도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때에도 주구장창 그 발목을 잡았던 게 얘네 발목 잡는 프레임이 이거잖아요. 원전 일부러 죽였다. 네. 그래서 전기요금 올랐다. 네. 응?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감사원까지 지금 이제 거기 이제 부안해동 해가지고 지랄을 하고 있고. 네. 그거를 2021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거에 하나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국민의힘 뭐 구작은 의원실에서 낸 자료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낸 게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구작은 의원실에서 낸 자료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라고 인용을 했는데 신재생 에너지 2020년 킬로와트 시당 가격이 246.6원이었다. 네.
이게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 단가의 대략 5배다. 원자력 발전 전기 생산 단가가 한 50원대예요. 네, 50몇 원 네. 킬로와트 시당. 네. 이거의 5배나 이제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그게 별로 이렇게 잘 맞는 숫자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 110원대 한 2배 정도 네네. 된다. 네네.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서 산업통상자원부 말고도 이제 다른 곳에서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네. 이게 그 팩트 체크 전문 인터넷 언론 매체죠. 뉴스톱이라는 매체가 있는데 네네. 여기 이제 국민일보 출신 선정수 기자가 네. 그때 한창 이 시리즈로 연재를 하고 있었어요. 에너지 전환 팩트 체크라는 네. 시리즈 연재 기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이 기사가 이런 내용이었어요. 신재생 에너지 정말 그렇게 비싸냐? 구작은 이제 의원실에서는 약간 이제 변명조로 함께 모였냐면은 2019년 자료까지는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그대로 갖고 왔고 2020년 계산은 이 연장에서 우리가 직접 계산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그 5개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네네. 만드는 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용량 네. 몇 와트 생산했는지 하고서 그 다음에 가격 때리면은 이제 그게 나오니까 그렇게 했더니 이제 뭐 246.6원이 나온 거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선정수 기자는 이제 뭐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네. 차이가 생겼다고 해요.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이거 국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네. 뭐냐면 LCOE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이제 중장기 발전 단가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발전 시설을 만드는 것부터 이제 다 최대한 계산을 해가지고 관리 네. 비용까지.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발전소의 수명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그 돈을 최대한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 발전 설비는 발전 단가가 평균 이 정도는 될 것이다. 이제 그런 거를 계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이 이제 110에서 뭐 120원 정도 대가 될 것이다. 네네. 그래서 어떤 계산 방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거다. 차이가 있다. 네. 제가 보기엔 이 차이가 너무 커가지고 네. 저는 한번 지금 좀 시점이 지났으니까 네. 한번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마침 이제 전력 통계 정보 시스템에 그 정산 단가, 네. 그러니까 한전이 사들인 전기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네네. 그래서 2020년에 과연 얼마에 사들였나 네. 보니까 이제 신재생 쪽 분야가 제일 싸게 산 게 연료 전지 쪽 전기인데 66.1원에 사들였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비싼 게 바이오 쪽. 네. 이게 113.4원에 사들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이예요. 가장 그 사이. 그러니까 66원에서 113원 사이. 네. 그러니까 200원 근처도 안 가죠. 평균 낸다고 쳐도. 근데 이거 저 한전에서 사들인 가격 아니에요,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이게 정부 보조금이 들어간 가격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게 사들이진 않았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이거보다 싸게 생산했다는 거지. 발전사는. 아니지. 그러니까 더 비싸게 생산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정부 보조금이 들어가서 단가가 내려가게 되는 걸 수도 있지. 보조금이 잠깐만. 보조금 들어가죠. 발전사에 들어가나? 태양광 같은 거는 패널 설치하면은 정부 보조금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발전사에 들어가서 걔네가 좀 덜 받을 수 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너 몇 퍼센트 들어가지? 그러면은? 이거는 아마 그 발전 그 몰러 발전량에 따라 가지고 그 지원금이 다를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지금 이거 그 태클 걸고 넘어지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좀 어떻게 보면 폐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어떤 그냥 단순 돈벌이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악용하는 사례들이 없진 않았거든요 분명히. 뭐 저기 유튜브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태양광 패널 투자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골 같은데 이제 그 일조량 충분히 확보되는데 뭐 농장 같은데 근데 이제 태양광 패널 쭉 깔아놓으면 정부에서 이제 지원금을 주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거 단가 때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뽑아먹을 수 있는가
그런 거를 방송하는 컨텐츠도 있고 그랬어요. 유튜브 찾아보면은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저런 것 때문에 인식이 좀 안 좋아진 면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는 거기에 착안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좀 그 저기 적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또 민주당 지지자라면은 네. 또 할 말이 있는 게 이게 일단 박근혜 때부터 엄청나게 증가세를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2018년 때 문재인 정부 초기까지 그 증가세가 유지가 되다가 네.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네. 이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된 곳이 그런 거였죠. 이렇게 산에다가 네. 막 나무 밀어가지고 네. 패널 깔았다가 비 많이 와가지고 산사태로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다 손해 아니냐. 그래서 그 관련 규정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는 다시 감소 많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그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쪽에 실제로 돈이 새 나가는 게 많다. 그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그 적대적인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됐다면은 사실은 해야 될 게 이런 거를 감사원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감사원을 시키는지 아니면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감시단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이렇게 뭐 저기 부정 행위가 없는지 적발하러 다니고 그런 걸 해야 하는 거지. 무슨 또 예산을 이렇게 막 뭉텅이로 툭툭 잘라버린다고 해결이 되냐고. 네, 그래서 이거 단가는 제가 한번 다른 자료가 더 있는지 한번 네네.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네. 보조금이 감안된 자료일 수는 있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네. 안 그러면 이렇게 좀 그 매년별로 지금 뭐 20막 이렇게 이 편차가 좀 심하잖아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보면 21년에 22년이랑 거의 2배 가까이 차이 나버리잖아. 이거는 전기 가격이 그만큼 같이 따라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아니지. 그 이게 뭐 발전 수단에 따라서 이제 그 원가가 달라지는 거잖아. 근데 바이오 원자력은 거의 일정하잖아. 주르륵. 근데 바이오는 확 트였다는 거는 22년에 정부 보조금이 줄어가지고 그런 거일 수 있거든. 전반적으로 해양도 그렇고 뭐 수력도 마찬가지고. 수력이나 해양 같은 거는 사실 거의 일정하잖아요. 이게 단가가 튈 일이 없잖아, 사실은. 아, 그거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발전 단가로만 보면 그런데 이건 좀 요편은 정상 과정은 좀 한번 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네요. 이게 어떻게 이 가격이 책정이 되는지 이게 보조금이 붙은 가격인지 네네. 그건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이 자료는 조금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아니면 다른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신재생 에너지는 뭐 지금 정부의 호불호 문제로 어떻게 저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네, 그렇죠.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거 안 따라가면 진짜 우리 나중에 밥벌이를 못 한다니까. 그렇죠. 우리가 제조업을 계속 네. 하는 이상은 네. 피할 수가 없죠. 네. 네. 윤석열 정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거의 푸틴 수준이에요. 푸틴 수준 이거는 뭐 글로벌 스탠다드 무시하고 뭐 독불장군으로 나가면은 누가 우리 물건 사준대? 아 그래도 막 지금 치고 올라오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래서 좀 이거는 인식 수준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근데 뭐 기대하기 힘들긴 한데 저는 좀 이게 좀 불안하긴 합니다. 사실 이거 지금 당장에는 어떻게 큰 어떤 그 악영향이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막상 2030년 다가오면 좋댔다. 그때 그 즈음 되면 좋댔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소리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불과 뭐 한 6, 7년 뒤면은 바로 2030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음 정부 때 되면은 그런 건데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좀 많이 좀 믿업지가 못합니다. 불안하고. 이거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건 민주당이 지금 발목 잡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금 태클 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쪽은 분명한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죠. 그렇죠. 네. 그냥 막무가내로 뭐 신재생 에너지 늘려야 된다 이렇게 큰 소리 칠 건 아니고. 우길 수는 없죠. 네, 그러니까 현실도 봐야 되긴 하는데. 네. 근데 분명한 거는 기술 개발 발전이라는 건 돈 집어넣은 만큼 나눈 거기 때문에 당장에 손익 단가 따져가지고 이거 지금 계속 돈 들어가기만 하니까 이거 못한다 그런 식으로 할 건 아니라는 거지. 미래를 보고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분야인 건 맞으니까. 네. 이게 이제 그 IEA에서는 어쨌든 그렇지 물가랑 금리 상황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세가 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기는 했는데 이게 또 어떤 전망이 있냐면은 그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중장기 발전 단가
LCOE 있잖아요. 네네. 그게 추세로 보면은 선진국에서는 계속 그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조금씩 계속 내려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네. 네. 내려오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그 수준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한국에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가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라던가. 아무래도 이제 그 신재생 에너지 쪽에 좀 더 이제 그 많은 비중을 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자연 환경이 되는 나라들일수록 그쪽 관련 기술 레벨이 훨씬 높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기도 하고 네. 또 걔네들은 또 준비를 또 그만큼 오래 했고. 그렇죠. 네. 네. 사실 이런 이쪽의 이슈가 더 빨리 일어났던 게 뭐 유럽 쪽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 기간 자체가 더 길죠. 네. 그리고 저희 뭐 북유럽 같은 데만 넘어가도 풍력 발전하기 좋고 그런 여건이 되는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우리는 좀 많이 그래요. 이거 신재생 에너지 뭐 하려 그래도 마땅히 할 만한 게 별로 없긴 해. 사실. 많지는 않죠. 예. 네, 태양광 말고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해. 우리나라 이게 땅땡이 좁은 게 좀 아쉽다니까 진짜. 그렇죠. 예. 땅땡이도 좋고 뭐 땅땡이 좁은 게 제일 문제죠. 사실. 예, 맞아요. 네. 근데 그거는 같은 문제는 원전도 마찬가지.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이제 그 굳이 따지자면은 그래도 원전은 그래도 좁은 땅땡이라고 해도 그나마 어떻게든 돌릴 수 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는 그것조차도 하기 힘들다는 거지. 풍력 발전 같은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사실. 네, 네. 바다에도 설치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그렇죠. 바다 설치해야죠. 근데 바다에 설치하면은 유지 보수가 힘들어요, 일단. 유지 보수 힘들고 그 의외로 날개가 손상이 많이 되니까 새 충돌해서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예, 그랬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게 뭐 바다에 설치하면 갈매기 같은 거 수지로 갖다 박아가지고 못 쓰게 만들고 그래 버리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긴 합니다. 근데 뭐 저는 그냥 막연하게 그런 생각 드네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인식이 어디서 기반되는가 뭐 추측되는 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하기 싫다고 계획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 고쳐 먹어야 된다고. 북한에다가 이렇게 뭐 좀 발전소 이렇게 네. 뭐 원전 같은 거 옛날에 뭐 지원해 준 적 있고 그랬잖아요. 네. 이런 거 그 서해는 북한도 서해가 쫙 있으니까 북한이나 이제 제외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뭐 공급받고 그런 거. 조력 발전 같은 거 이렇게 좀 발전소 세워가지고 전기 너네도 좀 쓰고 우리도 좀 가져가고 뭐 이런 거 남북 경협 할 수 없을라나? 지금 뭐 북한이랑 싸우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풀어야죠 이런 걸로. 윤석열은 어릴 때 그 막 먹기 싫은 음식 안 먹는다고 버티다가 두드려 맞아보고 그런 적 없나? 왜 이렇게 이렇게 막무가내인지 몰라. 네, 그래서 뭐 이거는 하여튼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게 프레임질을 많이 하는 쪽이 이쪽이기 때문에 하여튼 문재인 정부 공격용으로 많이 써먹고 있죠 이걸 지금. 뭐 그래도 민주당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이렇게 대응을 잘했냐 그것도 없긴 해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라도 좀 잘해야지. 답답합니다. 참. 네, 그냥 뭐 이런 거 그 옛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뭐 산업자원부 장관이라던가 이런 사람 이렇게 수사받거나 이렇게 얘기 나올 때 뭐 이 담고 있었잖아요. 그냥 윤석열 정부가 뭐 검찰 독재 정부다 뭐 이런 말밖에 더 했습니까?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면서 뭐 이재명 묻혀가지고 원팀이나 하려고 하고. 사실 이런 거 가지고 카드 뉴스 만들어가지고 여론전 펼치기 정말 좋거든요. 신재생 에너지의 어떤 당위성 같은 것만 제대로 설파를 해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무조건 뭉개가 정부의 호불호에 따라서 뭉개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지점을 짚어가지고 카드 뉴스 잘 짜가지고 이렇게 그것만 유포를 해도 여론 그렇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럴 여력이 없지,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참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어. 지금 제가 좀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네네. 다음 주에 좀 더 보강해가지고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어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중요한 화두가 됐죠 이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선거구제 개편안을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올해 이제 뭐 대통령이 취임 첫 해잖아요 말하자면은 첫 해 지금 신년 기자회견 하는 게 지금 최초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는데 기자회견 안 하고 이제 1월 2일 날 조선일보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뭐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모든 선거구를 중대선거구제로 하기보다는 지역 특성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일단 선을 그은 게
그 여야가 선거법을 고쳐나가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기나 방향을 정할 수는 없다. 그냥 장기적인 구상의 공을 이제 국회에게 던진 거다.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제의를 했다는 거죠. 왜 이걸 이제 연초에 일단 제시를 했을까? 이 항상 이 선거법 관련 이것도 상당히 그 개헌만큼 이것도 개헌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개헌 이슈는 항상 전국을 빨아들인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죠. 네. 근데 윤석열이 지금 뭔가 회피해야 될 그런 전국 이슈가 있는지는 드론 때문에 지금 그런가? 그냥 뭐 지지율이 일단 낮고 뭐 오름세라고 하지만 뭐 근데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저기 뭐야 이것도 어떤 그 선수치가 아닌가? 아 선수치기. 예. 예. 이재명도 이제 지난 대선 같은 경우에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지고 뭐 그 이제 뭐 자기는 이제 그게 맞다 그랬나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서 이제 그 공약 비슷하게 낸 게 있어요. 자신의 오랜 뭐 생각이었다. 뭐 네, 그런 네, 식으로 네, 얘기했죠.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소선구제의 그 폐해를 네. 좀 줄이는 게 네. 자신이 오래 생각한 거라고.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안 그래도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부터 내세운 게 계속 개혁 이미지였는데 네. 실제로는 뭐 개혁이 지지부진하고 있고 그 와중에 윤석열이 이런 걸 한번 던져버리면 뭔가 선점하는 모양새가 되잖아요 일단.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제 선수 친 게 아닌가 뭐 그런 시각도 있긴 하는데 한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여러모로 이제 그래서 이 관련해서도 국회에서도 그동안은 논의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국회 이제 그 정개특위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제시를 한 게 보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라고 이제 나온 게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이제 위성정당 가지고 장난쳤던 거 그건 이제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성정당 창당 방지 방안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권역별은 이제 말 그대로 권역별입니다. 권역별 득표수 가지고 이제 비례를 권역별로 쪼개주는 거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까지가 이제 지금 정개특위에서 제시한 안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 좀 그 중대선거구제 이야기 나오니까 당장에 그 민주당 단계 보면은 개판도 아니었어요. 저 받아들이면 개딸이는 뭐 저기 뭐야 수박이라고 막 그러고 막 아주 난리를 쳤어.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이 무슨 독주를 위해서 써먹었던 수단이라고 당원 게시판에 그렇게 글을 올리는 개딸도 있었어요. 뭐 그러면서 중대선거구제 주장하는 수박들을 쓸어버려야 된다 그런 소리까지 했는데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어떻게 했냐? 일단 박정희 때는 보면은 좀 골 때리긴 해요. 이게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그냥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3분의 1은 뽑는데 3분의 1을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뽑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렇게 중대선거구제니까 한 지역구에서 2명씩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 버리면 야당 한 명씩 갈라먹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미 대통령이 3분의 1을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는 그냥 거저 먹고 그렇죠. 가는 거. 안전빵으로 산전은 3분의 1은 무조건 이제 공화당이 먹는 거야. 그런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이렇게 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대선거구제라고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내 멋대로 할 건데 그나마 이제 안 그런 것처럼 약간 양념을 친 정도니까 이건 중대선거구제라고 할 수도 없고. 예, 굉장히 이상한 제도였고. 그럼 전두환 때는 어땠냐? 전두환 때는 이제 중대선거구에서 184명, 전국 92명 이렇게 이제 뽑았어요. 그런데 전국구 92명 중에서 지역구에서 지역구 전체 표 퍼센티지를 내 가지고, 그러니까 전체 표 합산해 가지고 퍼센티지 제일 높은 제1당이 비례의 3분의 1을 먹어요. 61석을 먹어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아, 이거 또 나름 되게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그대로 반영하는 경우 1등이면 무조건 3분의 1을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취지도 없고 억지야 보면 되게 억지스러워. 네네. 그래서 이제 11대 총선 같은 경우에는 민중당이 비례 이제 일단 그 전체 퍼센티지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비례 61석 먹어가지고 153석을 먹었어요. 와, 과반 넘겼죠. 네네. 과반이 이게 130 몇 석인가 그렇지.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리고 그다음 12대 총선 때는 이때는 이제 전두환이 좀 막 정경원 비리 터지고 그래가지고 인기가 확 떨어졌어요. 막 이때부터 이제 문어대가리 소리 나고 그럴 때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야당들이 약지를 냈어요. 당시에 이제 그 신민당이랑 민주당이었나 뭐 아무튼 민한당이었나.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그렇게 양김 체제로 가가지고 거기가 이제 신민당이고, 네.
야당 두 개가 엄청 이제 치고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선거를 했더니만은 신민당이 29.3% 먹었고 민한당이 19.7% 먹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은 그리고 민정당이 35.2%를 먹었는데 신민당, 민한당 둘이 합치면 민정당 의석수 그 퍼센티지를 넘어서죠. 그런데 민정당이 1등이었기 때문에 또 3분의 1을 먹은 61석을 또 가져간 거야. 그래가지고 12대에서도 148석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말하자면 중대선거구제긴 한데 이 뒤에 비례 규정을 개떡같이 붙여놔가지고 이것도 완전히 그 독재하려고 만들어놓은 그냥 명분만 선거하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놓은 그런 이제 중대선거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윤석열이 제시한 게 이건 아니거든 일단.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딸이 이걸 무슨 독재의 수단이라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박정희 전두환때 이런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이상하게 굴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감으로 87 체제가 들어서면서 중대선거구제는 무조건 나쁜 거야. 그래서 소선거구제로 가게 됐고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온 거예요. 네. 근데 지금 개딸들이 이걸 독재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진짜 쥐뿔도 모르는 소리죠. 왜냐하면은 6공화국 이후에 그러니까 지금 현행 87 체제 이후에 이제 이어지고 있는 소선거구제 이제 그 반대되는 개념의 중대선거구제는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때 이 독재시 때 이렇게 멋대로 의석수 뽑아 먹으려고 이렇게 조작한 게 아니라 이거를 처음에 제안하신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에요. 87 체제 이후에 네. 우리 중대선거구제 해야 된다고. 이거를 이제 왜 했냐? 이거 이제 저희 뉴스토마토에서 안 그래도 이걸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좀 발표를 하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2002년 12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가지고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을 하셨는데 굉장히 빨리 하셨군요. 이게 사실은 더 이전에도 있어요. 2002년 5월인가 보면은 오마이랑 인터뷰하신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그 후보 자격으로 네. 그 대통령 되면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래가지고 그때도 이제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그 정기 개편을 해볼 생각이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구조 타파하고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2002년 12월에 아무튼 당선되고 나서 이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을 이제 던지셨고 바로 그다음에 2003년 4월에 이제 대통령이 되시고 나가지고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점할 수 없게 선거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해서 제가 당시 정대철 민주당 대표가 이제 답하기를 정치개혁을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그렇게 이제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2월에는 또 노무현 대통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뭐 한 지역구에서 2명에서 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최선의 방안이다. 그다음에 2005년 6월에는 중대선거구제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걸 한나라당이 동의해 준다면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임명권을 한나라당에게 넘기겠다. 이게 바로 대연정이죠. 네, 네. 이 정도로 의지가 강하셨어요. 중대선거구제에 관해서. 일단 개딸이 무슨 박정희 전두환 들모인 거는 후레자식이 날 소리예요. 민주당원은 그딴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렇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도까지 의지를 보이신 건데 이거. 네, 아주 일관적으로. 네. 그리고 더구나 2005년 6월이면은 2004년 4월 13일 총선이 그 아닙니까 탄핵 역풍 총선 아닙니까? 네네. 이때 그래서 이때 여루당이 150 몇 석이었지. 아무튼 과반 넘겼잖아요. 네, 152석인가 됐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역대급 그런 이제 그 그러니까 민주 진보 진영의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그렇게 의석까지 많이 먹은 상태에서 이때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이 그 여루당도 이제 끝발이 좋을 때였단 말이지. 그 저기 108번뇌 지랄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한창 끝발 좋을 때였는데 이때 대연정을 제안했다는 거는 진정성이 있는 거죠. 내가 힘이 이만큼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여루당이 한 100석 먹고 그래서 빌빌대는 상황에서 이런 대연정을 제안하면은 뭔가 좀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잖아요. 그냥 비웃음 당하지. 네. 그런데 충분한 힘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야, 내 힘, 내 이만큼 있는데 내 함부로 안 휘두르고 너희들 떼줄 테니까 니들이 이거 받고 대신에 내가 얘기하는 거 한번 들어달라.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아마 열린우리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지 않았나?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 이렇게 그 중대선거구제를 강하게 이제 염원하셨던 거는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거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딱 말씀에 드러나잖아요.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 이상 의석을 독점할 수 없게 네. 선거법을 개정해달라.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연장된 방안이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뭐 그런 거였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당장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른 것이 아니고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이제 초석을 다지자 이걸로. 네. 이게 완벽한 이제 그 말하자면 결승 뭐 마지막 그 뭐야 결승 지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지 지역구도 타파를. 그렇죠. 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언제든지 또 수정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맞춰가지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떤 이제 인식이 있으셨냐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이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2012년에. 네,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16년 그 당대표 시절 때 당론으로 채택하셨고 그다음에 17년 공약이 뭐였냐면은 17년 대선 때 공약이 뭐였냐면 이것도 이제 권역별 소선거구 비례대표 연동제. 그러니까 이제 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쭉 이제 계속 주장을 해오셨어요. 그래 이건 결국 관철이 됐죠. 이거의 원래 취지는 사표 방지로 이제 소수 정당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하신 거고. 하지만 이제 20년 총선을 보면 결과적으로 이걸 이제 민주당이 훼손을 해버렸어 이 취지를. 사실 권역별이라는 특성을 갖다가 안 해버렸죠. 전국으로 해버렸죠. 그렇죠. 민주당이랑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 네. 이제 걔네들이 네. 전국구로 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위성정당 우리 만들 거다 이제 지금의 국힘이 먼저 튀어나갔고. 그렇죠. 네. 그때 국힘이 튀어나갔을 때 만약에 민주당이 안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일단은 지역구에서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뭐 그렇게까지 큰 손해는 안 볼 수 있었지만 명분은 지킬 수 있었던 거지. 네. 최소한.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거만큼 민주당이 가져갈 거를 뭐 정의당에서 좀 가져갔을 거고. 그렇죠. 네. 근데 그럴 수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뭐 기본소득당이니 뭐니 이제 뭐 다 나왔을 테니까 뭐 적당히 좀 네. 아마 나눠 가져가지 않았을까. 그 우리가 지금 보면은 뭐 저기 진보 정당들 대체로 청취자분들 다 싫어하시지만은 근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그냥 우리는 이 원래 애초에 취지에 맞게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그건 꼼수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게 대승적으로 나왔으면은 그렇게 해서 진보 정당들이 어떤 이득을 봤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그쪽이랑 협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는 마련할 수 있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민주적인 어떤 인식이 더 진보를 했을 거예요. 말하자면은. 근데 민주당 그걸 안 했지. 이해찬의 민주당 그걸 안 했지. 네. 왜냐면 옹졸하니까. 오히려 뭐 특이한 구조로 했죠. 막 네. 뭐 조정훈이니 뭐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소득당의 그 누굽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용해인 끌어오고 예, 예. 뭐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정당 만들어가지고. 네. 그게 이제 더불어시민당. 네. 그것도 이제 다 통합이 안 돼가지고 그거 참 뒷얘기가 많지 구조구조한 않습니까? 뒷얘기가 많죠, 네. 원래 이제 문성근이 뭐 하나 만들려고 했는데 네. 준비를 딱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더불어시민당이 툭 튀어나오면서 네. 협상도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문성근 삐쳐가지고 거기 작동 안 해버리고 네. 그다음에 뭐야 같이 시동 걸었던 게 이제 정봉준의 아닙니까 열린민주당. 예, 열민당. 예. 거기도 이해찬의 철저한 무시 속에서 예.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어쨌든 뭐 세석인가 뭐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걔들도 참 구질구질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취지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당장이 좀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그때는 자중을 해야 되는 거야. 꾹 참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럴 만한 어떤 그 진정성 같은 게 쥐뿔도 없는 인간들인 거지. 다들 쓰레기야. 말로만 번드르르 한 거지. 사실 이제 걔네들의 입장은 그 민주당을 아주 수박 취급하면서 지네가 진짜인 것 마냥 사실 뭐 그랬던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정봉주 지금 그래도 민주당원들 상대로 장사해서 잘 처먹고 있잖아. 지금도 뭐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당원 교육인가 예. 뭔가 싸돌아다니면서 예. 하고 있잖아요. 새끼들 장사만 하는 주제 말이야. 무슨 예. 누가 누구를 뭐 그렇게 취급을 해. 그래서 참 이 그 애초에 어떤 대통령님 구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참 민주당이 이해찬의 민주당이 옹졸해가지고 그 취지를 많이 이제 훼손해 버렸다. 예.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완화시키자는 그 제도적 특성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어요. 이제 2020년 총선 때는. 그러니까 2020년 총선 때는 지역주의 완화보다는 어떤 소수 정당이 그러니까 대표성을 좀 더 이제 강화해 보자. 강화해 보자고 해놓고서는 그냥 일단 우리가 가져갈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표를 방지해가지고 네. 대표성을 강화하자 네. 그런 취지였는데 그걸 완전히 민주당이 전면적으로 훼손을 해버린 거지. 네, 훼손을 했고 또 정의당은 또 그만큼 표를 못 받긴 했죠. 네. 예.
뭐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정의당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그렇죠. 뭐 그 이제 그건 이제 뭐 젠더 이슈 때문에 그런 건데 어찌됐건 민주당이 대승적으로 나왔어야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러니까 국민의힘 빼고 지금의 국민의힘 빼고 나머지 당들의 의석수가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뭐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한테 이재명 까였잖아. 뭐 이재명이 자기가 뭐 자기는 뭐 선거구제 개편했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토론에서 윤석열이 그거 뭐 민주당 그 위성정당 만들고 그래놓고 뭐 그딴 소리 하냐고 그러니까 이재명이 한다는 거 국힘이 먼저 했다 그런 소리밖에 못 하는 거야. 네. 니네가 먼저 그럼 하지 말든가. 먼저 하고 막 나중에 하고 무슨 차이겠어? 하면 똑같은 놈 되는 거지.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김진표 의장이 이제 말씀을 하시기를 늦어도 2월 중에 국회 정개특위가 단수의 안을 내기는 어렵지만 복수안을 내면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복수안을 내놓으면은 국회에서 전원 회의를 열어가지고 300명 국회의원이 모두 의사 표시를 하고 이를 중심으로 약 200명만 찬성하는 안을 만들어낸다면 한 달이면 이렇게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걸 이제 왜 이제 그 2월에 열어가지고 한 달 안에 통과해야 된다고 이렇게 시한을 정하셨냐면은 내후년 4월 달에 이제 총선이 있잖아요. 네, 금방이죠. 그러니까 총선 1년 전에 이제 이걸 제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데드라인을 이제 말하자면 올해 4월까지는 끝내야 되는 거죠, 데드라인이. 네. 맞아요. 이 그렇게 돼야지 늘 이제 시한은 지켜지지 않았지만 총선 1년 전에 그 뭐 지역구를 어떻게 쪼갤 것인지 그렇죠. 네, 그게 다 그다음에 뭐 비례 의석수를 몇 석으로 할 것인지 이게 다 정해지거든요. 네. 맨날 그놈의 시한을 안 지켜서 그렇지 예산안보다 더 안 지켜 이거는. 자,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는 그럼 뭐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장점은 일단 이제 뭐 그 지역주의가 완화된다. 한 지역구에서 이제 여러 당의 의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기존 정치인의 기득권이 약화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서로 견제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 지역구에서 여러 당의 의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지역구에서 누가 더 잘하냐 그런 경쟁이 붙을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신진 정치인이나 정당이 그러니까 신진 정치인들이 이제 입문하고 혹은 이제 정당으로 원내 정당으로 이제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반면에 단점은 이제 뭐 첫 번째로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이게 뭐 1등만 당선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표 중간하게 받았는데도 당선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그렇죠. 그 애매한 게 민의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꼭 높은 득표로 당선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 의원이 지역 민심을 제대로 대변을 하냐면 꼭 그렇지도 않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네네. 그 높은 그 득표율이라는 게 뭐 대체로 보면 좀 선수되는 의원들일수록 지역에서 조직을 잘 다져가지고 그냥 네네. 표머리를 잘 해서 그렇게 당선된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그게 또 제대로 민의가 꼭 반영됐다라고 그렇게 볼 수만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충분히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충분히 감수할 만한 그런 이제 단점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뭐 지역 대표성도 약화될 수 있다. 지역에서 이제 뭐 넓어진 지역구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인구 적은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같은 경우는 소외될 수 있고 뭐 그렇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뭐 지역주의 약화라는 게 지역 대표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충분히 뭐 감수할 만하다. 이건 뭐 지역 대표성은 사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회의원이 저희사 지역을 대표하면 안 된다고 봐요. 네, 사실은 원래 국회의원은 지역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지역 이런 자치 의원들한테 맡겨야 되는 거지. 그렇지, 도의원, 네. 시의원, 군의원들 뭐 이런. 뭐 예산 같은 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만은. 그다음에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거대 정당과 중진 의원들 위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요건 이제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긴 하죠. 그리고 파벌 정치가 심화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것들은 이제 어떻게 왜 이러냐 그러면은 공천 자체가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특히 거대 정당 같은 지금 민주당이나 국힘당 같은 경우는 공천만 따놓으면 뭐 1번이든 2번이든 당선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만큼 그쪽이 가진 힘이 커지니까 이것들이 파벌화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저 개판인 것처럼. 네. 근데 그거는 꼭 중대선거구제가 아니더라도 그렇죠. 이미 충분히 나타나고 있는 폐해라 가지고. 맞습니다. 네. 대통령이 자당의 대통령이 잘했는데 당이 개판나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 그러게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뭐 적어도 이거는 충분히 한번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당장 지금 현행 소선거구제에 불만이 많잖아요. 그럼 한번 바꿔서 해보고 저게 좀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또 바꾸면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리고 이거를 뭐든 좀 효과 있게 하려면은 네. 지금의 300석 기준보다는 의석도 늘려야 되죠. 의석수가 좀 늘어나야 네. 되지 않겠냐. 네, 네. 이게 이제 인구 비례로도 그렇지만은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이거를 계속 그러니까 600조가 넘는 예산을 300명의 국회의원이 심의를 한다. 한 명이 20조씩 심의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 예. 그러니까 한 2조씩 명 2조씩이구나. 2조 넘게 네. 하는 거니까 이게 상당히 액수가 크거든요. 그렇죠. 이게 다 꼼꼼히 보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뭔가 액수에 좀 맞게 늘어나야 돼. 아까 보면은 전두환 때도 270명 되잖아.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인구도 늘고 국가 예산 규모도 커졌는데 예산 규모는 비교 불가지. 비교 불가지. 네. 근데도 300석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약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권력을 너무 소수한테 집중시켜 주는 거기도 한 거죠,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뭐 세비야 더 늘어나겠죠. 이렇게 세비 받는 쪽수가 늘어나면 네. 그런 거는 뭐 좀 꼴보기 싫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대로 감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숫자들도 조금 더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건 좀 더 이제 오픈 마인드로 보시자. 근데 다만 네네. 근데 현재 전망은 이게 뭐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 왜냐하면은 이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게 항상 국회의원들 자기들 기득권이랑 직접 연계되는 문제라 가지고 그렇죠. 의원 개별 각 의원별로 그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 않은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하지만은 저는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바람 뭐 무엇보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그 내다보셨는데 그 해안을 믿어야지 뭘 믿겠어. 그렇죠. 네네. 그리고 뭐 일각에서는 이제 약간 이 중대선거구제는 뭐 내각제로 가기 위한 어떤 네, 네. 징검다리 아니냐 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내각제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님 내각제자 그랬어요. 내각제도 우리가 그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심해서 그런 거지. 뭐 저도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그 모범 사례를 만들어 놓긴 했잖아요. 네네. 제대로 돌아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잖아요. 네. 그거를 어떤 그 이상적인 모델로 세워놓고 그쪽으로 나가려는 그 방향성을 그쪽으로 두고 추진을 한다면은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안 따라줘서 문제긴 하겠지만은 그건 조폐해서라도 끌고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각제 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거부감 가신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게 될 수 있다. 거기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상당히 바라셨기 때문에 네.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취지로 이제 그 국정을 많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내각제도 우리도 좀 관점을 다시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우리나라가 그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동시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어색하죠. 네. 예, 대통령제와 내각제가 네. 같이 뒤섞여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그 이승만 하야 이후에 사실 잠깐 동안 내각제를 했었거든요. 장면 뭐 총리하고 그럴 때. 네. 그리고 또 막 그 헌법도 약간 사실 그 유럽 헌법을 많이 차용을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아주 얕은 지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사실 그래가지고 좀 유럽식 제도가 많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그래서 아무튼 오픈 마인드를 갖자 우리도. 예. 저는 뭐 아싸리 이렇게 예전에도 한번 살짝 말씀드린 적 있지만 미국식으로 네. 국무총리 없애버리고 그래 대통령 예. 부통령. 예, 하고 그다음에 그 상원 하원 네. 국회는 상원 하원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뽑아 보면 어떨까? 뭐 이제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미국 의회 권한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미국 예. 의회관은 존나 쓰죠. 예, 우리가 그 못 믿는 네. 국회의원들한테 권한을 더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걸 따라간다고 네, 해도. 네. 그러니까 뭐든 참 마음에 딱 드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생각해서라도 네, 좀 오픈 마인드로 지켜보시면 네. 뭐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이 저기 마음에 드는 대통령, 그러니까 대통령 감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네. 어떤 제도도 이렇게 달달한 제도는 없을 겁니다. 네, 맞아요. 네.
제일 좋은 건 뭐 우리 그냥 세종대왕 같은 임금님 하나 있어가지고 임금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뭐 좋지 뭐. 뭐 우리끼리 이제 그 사석에서 담배 피면서 얘기한 적이 있지만은 저는 뭐 그냥 인물의 됨됨이라만 봤을 때는 참여정부가 정말 그 역대급 라인업이었거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웅변가가 대통령이고 최고의 몸필가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있는 그런 정부였으니까. 뭐 근데 문재인 정부도 보험가긴 하죠. 아 그렇죠. 네. 문재인 이낙연은 원투탑이었는데. 그러니까요. 게다가 또 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낙연 대표님이 네. 그 총리직을. 그러니까 뭐 내각제를 했는데 만약에 정말로 대통령 문재인이고 총리 이낙연인 그런 내각제면은 할만하잖아. 아우 천국 아니야 우리한테는. 땡큐죠, 땡큐. 네. 뭐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긴 하죠. 다시 볼 수 없다는 게 네. 참 아쉽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네. 우상호와 박지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1월 6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우상호 의원이 출연을 했는데요. 대단한 소리를 했죠. 네, 상당히. 뭐 이재명이 구속되거나 뭐 이제 강제 수사를 당하면 나라가 뒤집어진다. 뭐 명백한 100% 증거도 없는데 그런 일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나? 유일하게 한 것이 뭐냐면 김영삼 당시 이제 당대표를 국회의원에서 제명한 적이 있다. 그때 박정희 정권이 무너졌다. 네. 그다음에 뭐 만약에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제1야당 당수인 박근혜나 이회창 이런 분들을 구속시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나. 아니 뭐 이해창이 저기 대장동 사업 벌린 적 있어? 박근혜가 국회의원이 대장동 사업 벌인 적 있냐고. 그렇죠. 얼차가운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그다음에 뭐 방탄이라는 주장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이 확정적이어야 한다. 구속시킬 게 아닌데 왜 방탄인가? 이것도 상당히 그냥 사람들 알러보고 말장난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박근혜 구속이 그때 당시에 명백한 증거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박근혜 구속될 때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다음에 구속 수사라는 게 꼭 그 증거가 100% 있어야 하는 게 아니고 증거가 100%라는 건 사실 재판 때 나오는 거지. 그렇죠. 무슨 구속 때 이런 증거가 있으니까 너를 구속하겠다 그런 게 어딨어 세상에. 구속은 그냥 수사를 더 잘하기 위한 수단이지 구속으로 뭐 이게 유무죄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구속은 뭐 혐의점이 충분할 때 아니면 뭐 증거인멸이 우려가 충분히 있을 때 예. 아니면은 얘가 도주의 우려가 있을 예, 때 그렇죠. 그럴 때 구속하는 거죠.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이재명 구속할 일을 이 구속 수사 당할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해. 그렇죠. 지금 많이 찾아놨을 거고 네. 자료들을. 뭐 아무튼 죄질이 되게 악질적이라고 생각해서 구속할 수 있을지는 네, 뭐 모르겠는데. 그것도 이제 없지는 않다고 하니까. 예, 네. 예. 뭐 그리고 애초에 이제 방탄이라는 게 뭐 구속도 안 되는데 무슨 방탄이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방송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자체가 방탄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검찰에 대한 압박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고상우는 참 얼처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네, 뭐 하지만 이것도 말장난이죠. 뭐 왜냐면은 이놈의 정부가 예. 이 말을 좀 귓등으로 잘 안 듣거든. 그러니까 좀 글로벌 스탠다드도 무시하는 그런 정부인데 이렇게 우상호 따위의 말을 들을 리가 있겠어? 게다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지금 이제 작년에 임명된 검찰청장도 그렇고 네. 이분들이 하여튼 외부의 수사 압력에는 철저하게 딱 실드를 쳐주고 있기 때문에 백제라를 잘하더라고 보니까. 네네. 그래서 뭐 의미 없다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참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네, 그렇죠. 아이 뭐 얄팍하게 이렇게 사람들 속이려고 드는 게 보이니까. 짱깨식 비교죠. 짱깨식 비교. 이런 식의 좀 얄팍한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을 그렇게 바보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니까요. 자, 뒤에서 이번 주에 이제 박지원이 얼처없는 소리를 좀 심하게 했죠. 네, 이 복당돼서 신나는가 봐요. 네, 1월 5일 날 유튜브 이게 뭐 성경은 입고 박지원이 답하다라는 이런 이제 컨텐츠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와가지고 이제 박지원이 한 소리인데 이재명 대표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뭐 물론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 가고 사형 선고받고 이런 걸 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장기간 동안 모든 TV가 모든 인터넷을 매도해도 꼭 그것이 버티고 있지 않냐 이재명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훨씬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 반독재 투쟁 시절이랑 지금이랑 엄연히 다르고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고초 겪었던 거랑 지금 이재명이
고초를 겪고 있는 그런 근본 원인이 다르잖아요. 전두환이 김대중 대통령님 그 저기 사형 선고 내렸을 때 무슨 뭐 어디서 돈 삥쩍 들었다고 그 제목으로 사형 선고 내렸어요? 내라는 못자 아니야. 그렇죠. 반역죄잖아 말하자면은. 네네. 사람을 반역죄라 말하는 거 빨갱이로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거랑 어떻게 지금 이재명을 동일 세상에 놓고 얘기를 하냐고. 자기가 DJ 덕분에 전기에 입문해가지고 평생 DJ 모셨다고 그렇게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뭐 이재명이 뭐 가택연금을 당해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아니면은 뭐 배 타고 납치를 당해봤습니까? 이재명이 정말 그런 사람이면 뭐 지금도 미국에서 저기 미국 막 그 케네디가에서 이렇게 구명운동 하겠지. 그렇죠, 그렇죠. 전 세계적인 인권운동가가 됐겠지. 인권 그렇죠. 투쟁가가 됐겠지. 아이고 씨. 그래서 뭐 이런 얼처금소를 해가지고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나니까 뭐 다음날 또 이제 YTN 뉴스킹은 뉴스킹이 뭐냐?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예. 뉴스 프로그램 제목 뉴스킹이 뭐냐 도대체? 뭐 이동영이 지어졌나 보죠. 진짜 너무 쪽팔린다 이름이. 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근데 뭔가 잘 어울리지 않습니까?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예, 이미지가 얼척 없는. 네, 나와가지고 이제 뭐 이재명이 이제 대처를 잘한다는 소리였지 뭐 어떻게 DJ하고 비교했냐 그렇게 또 변명을 하긴 했어요. 근데 뭐 이미 뭐 더 대단한 소리 다 해놓고 나가지고 뒤늦게 수습한다고 그러는데 참 양다리 걸치려니까 여기 또 가랑이 찢어지는 거야 지금. 이분은 원래 잘 찢습니다. 이분 원래 잘 찢어요. 이게 나이 들어가지고 유연성이 옛날 같지가 않기 때문에 뭐 입으로 뗀 것도 한계가 있지. 뭐 지금 이재명 나가리 되면 이제 비대위 먹고 뭐 아니면 자기 당대표 먹으려고 이제 그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몇 있지요. 우리가 네. 보기에 대충 예측이 되는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박지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양다리 걸친다고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분은 그냥 필드에서 뛰는 것 자체를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서. 뭐 정치 멈추면 이제 팍싹 늙어버린다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안 늙으려고 이러는 것 같기도 한데. 네. 또 이분은 뭐 어디 자꾸 이렇게 TV 나오고 음. 마이크 잡는 걸 너무 좋아하는 양반이라서. 네네. 요즘 김호준이 안 불러주는 것 같아. 그쵸. 왜냐면은 김어준도 이게 박지원을 부르면은 좀 흠집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은 네. 특히나 지금은. 네, 저희 국당으로 넘어가는 이후부터 해가지고 네.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지. 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그래서 이 관련 뭐 기사도 찾아보고 트윗도 하고 하는 와중에 이제 또 개딸의 프로필이 하나 눈에 들어와가지고 사실 네. 이게 이제 오늘 인트로 글이랑 좀 연결이 되는데 마침 또 박지원 이야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어떤 개딸이 이제 또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프로필에 써붙여놓고 막 또 이제 뭐 이런저런 개소리를 늘어놓고 있길래 니는 대체 행동하는 양심이 뭔지 알고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행동하는 양심 하면은 같이 이제 좀 많이 따라오는 게 그거였죠. 그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담벼락에 욕이라도 해라. 네, 그래서 뭐 트위터 이런 SNS에 끄적끄적하게 딱 좋은. 사실 저는 이제 그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하라 그 말씀도 상당히 많이 곡해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정말 뭐라도 하라는 얘기였지 담벼락에 대고 욕만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말 듣고 나가지고 많은 쿨기에 드는 거 담벼락에 욕만 하면 되지라고 담벼락에 욕만 하고 있어 미친 것들이. 자기 타임라인에 그냥 욕만 뒷다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라는 거는 그 이상을 하라는 얘기지 담벼락에 대고 욕만 하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나은 정도. 뭐 오히려 근데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고 예.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워딩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건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이 생전에 3번 쓰셨어요. 연설에서 이 표현을. 네. 2번은 이제 2006년도에 때 참여정부 때였죠. 이제 전남대랑 공주대 특별 강연을 하셨는데 각각 네. 2번의 강연에서 한 번씩 요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워딩을 쓰셨고 그다음에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2009년 6.15 남북 공동선언 9주년 기념 행사 이게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에 그 해였죠. 그리고 네. 이제 이게 김대중 대통령님 생전의 마지막 연설이었죠. 이게 이 연설을 남기고 이제 얼마 뒤에 타계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인용되는 거는 이제 마지막 연설입니다. 이게 이제 맥락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은 뭐
여러분께 간곡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피맺힌 심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됩시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오늘 띄우시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이 그렇게 고초를 겪을 때 500명 문상객 중에 10분의 1, 50명이라도 저러면 안 된다. 전직 대통령한테 저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같이 이제 막 소리를 냈다면은 노무현 대통령 죽지 않았을 거다. 뭐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행동하는 양심 돼가지고 나라를 지키자 그런 취지로 말씀을 쭉 이어가셨어요. 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은 뭐 이제 당시 이명박 정부의 폭정에 대한 저항하라는 그런 의미로 충분히 들릴 수 있죠. 근데 애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이 워딩을 그런 의미로 썼을까? 요거는 좀 더 이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이제 2006년에 두 번 또 요 워딩을 쓰셨다고 했잖아요. 네. 요 이제 그 전남대 공주대 특별 강연을 가셨는데 두 강연 원고는 거의 같아요. 연설문 내용은 약간의 이제 그 뭐 말 어미 정도만 약간 수정했을 뿐이지 거의 한 원고를 가지고 바리에이션을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하시고 저기서 하신 거예요. 네. 이제 2006년 강연에서 행동하는 양심을 어떻게 인용을 하셨냐면은 먼저 행동하는 양심이 되십시오.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마와 천사가 같이 있습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 악마가 이기기도 하고 천사가 이기기도 합니다. 천사가 이기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웃사랑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들, 사회 사람들, 민족, 세계인 모두가 이웃입니다. 이러한 이웃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높은 자리에 올랐든 오르지 못했든 돈을 많이 벌었든 못 벌었든 오래 살았든 젊어서 죽었든 그 사람은 인생의 삶에 있어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거는 그냥 행동하는 양심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랑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모두를 사랑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게 저는 이제 민주주의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이것 또한. 네네. 뭐 이제 모두를 인정하라는 얘기잖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세계인을 사랑하라, 뭐 그 사람들하고 연애하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상대주의가 되는 거고 다원주의가 되는 거죠. 이제 모두를 포용하라는 말씀이죠, 말하자면은. 그렇게 보면 이제 뭐 사람이 먼저다라고 또 같은 얘기가 되는 거고 사람 사는 세상과도 거의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 2006년에 쓰진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요 워딩을 다시 2009년의 워딩에다가 다시 대입을 시켜보면은 이거는 이명박에 대해 저항하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립이 되게 된 이유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명박의 탄압 때문이 아니라 그 이명박이 만들어낸 프레임에 사람들이 갇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외면한 거였거든요. 그거 이제 뭐 과거에 우리가 누가 노무현을 죽였냐 권숙 기자님이 강연했을 때 그때도 이제 뭐 사실은 우리가 죽였다라고 결론을 내리시잖아요. 네. 책에서도 보면은 같은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도 저는 이게 이명박 욕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나중에 이제 지몬미하면서 우는 그 사람들 중에 10분의 1이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등을 돌리지 않았다면은 노무현 대통령을 그렇게 해서 고립시키지 않았다면은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럼 그때 우리가 사랑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거를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단순히 이게 뭐 그냥 이명박이랑 독재랑 싸워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또 그 개딸들이 그 행동하는 양심 걸어놓고 지금 하는 짓을 보고 있으면은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그 말도 엄청 좀 왜곡이 되고 있는 거죠. 사실.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이재명의 경우 뭐 이렇게 앞서 우상호가 뭐 증거도 없이 막 그러는 게 뭐 타당하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개딸식으로 겹쳐 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강한 고초랑 비슷하지 않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재명은 명백한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저지른 짓에는 배신당한 사람들도 있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족들한테 배신을 당했지 어떻게 보면은. 네.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가해자 혹은 그 부정의 당사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재명은 전혀 경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대입시켜서 제발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는. 자, 그래서 아무튼 행동하는 양심은 모두를 사랑하자. 네, 이게 그런 얘기가 됩니다. 참 마지막까지 이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도 통합의 정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나 그 IMF 외환위기라는
참 우리나라 역사에 아직까지도 깊이 남아 있는 그런 네. 상황에서 대통령직을 맡게 되셔가지고 네. 참 힘드셨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 행동은 양심이 됩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뭐 모두를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이것도 되게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많이 듣는 얘기고. 근데 이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실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행동가셨죠. 네. 네. 뭐 그 당시에 저 전두환 사면이나 그런 것도 되게 막 저도 짜증 났지만은 저걸 왜 사면하냐 그런 생각 들었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원칙 하에서 내리신 판단대로 저는 지금은 그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민주당의 정신은 민주당의 대통령님들의 정신을 쭉 맞닿아 있대 이렇게.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거에 이제 그대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좀 더 그래서 요 말씀들만 잘 우리가 어떻게 그 지키려고 해도 우리 스스로를 잃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근데 어렵습니다 이거 지키기. 전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따라가려고 노력해야지. 인생의 숙제죠. 인생의 네. 숙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몰 소식 짧게 전해봅시다. 이제 1월 2일 날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민주당 지도부 뭐 인터넷에도 말씀드렸지만은 1시간 40분 정도 예방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들이 염치 없게 밥도 얻어먹고 온반. 이제 요 대통령님 하신 말씀이 뭐 워딩을 굳이 읽어드리지 않겠지만은 기사를 많이 보셨을 테니까. 근데 보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민주당 잘한다 소리 한마디도 없어요. 잘했으면 좋겠다.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지난 올해 뭐 하반기 동안 고생 수고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나라가 어렵다.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하세요.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들 지금 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를 가지고 무슨 뭐 저기 국힘 새끼들은 지들 공격하는 거라고 지랄하고 있고 민주당 새끼들은 또 이거 가지고 뭐 국힘 못하고 있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냥 상황이 어려운데 니들이 못하니까 잘하라고. 그러니까 잘하라고. 제발 좀 잘하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밥까지 먹여가지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 그냥 국민의힘 니들도 그 주호영이죠 주호영. 네. 주호영 지금 원내대표. 네. 아니 그냥 뭐 여론조사들 쭉 모아서 보면은 뻔히 나오잖아. 니들 잘한다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어디에도 잘하는 사람 정부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잘하는 거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뭐 그런 얘기 하신 건데 잘해라. 자, 그리고 이날 오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또 예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대통령님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식구들을 소개합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쪽이 사실은 대통령님한테 반가운 손님이었던 거지. 그렇죠, 그렇죠. 사진의 표정만 봐도 다릅니다 전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영초부터 괜히 그 쓸데없이 가가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거 가서 이재명은 막 그 또 똥 씹은 표정하고 나왔잖아. 네, 그 급참 표정. 그 왜 그런지 저는 알 것 같아요. 얘는 독대 아니면 안 돼. 독대 노마이크 아니면 안 돼. 근데 이건 독대도 아니었고 노마이크도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 그 대통령이 이재명 거기서 보고 얼마나 안심했겠어요.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 불렀는데 안 갔잖아. 뭐 연락을 못 받았네 그런 핑계 대면서. 네, 그것도 사실도 아니었고. 네. 그 사실 말이 그거 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갔어야 되는 거죠. 그 자리는. 가야 이기는 건데. 그렇죠. 가야 이기는 거죠. 네, 그리고 더 큰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 기회였는데.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좀 만말 좀 해주고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참 진짜 그럼 진짜 네, 뭐 인간 자체가 뭐 지키보다 그릇이 더 작은데 어쩌겠습니까? 신발 굽사진이나 남기고 가가지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통령 또 책 추천을 하셨습니다. 1월 3일 날 읽어주시죠. 네. 나무 수업은 취임 초 대통령이 서재 캠페인 때 어느 분이 좋아하는 구절에 밑줄 치고 메모까지 붙여서 대통령이 읽으면 좋겠다며 보내온 책입니다. 나무들이 이웃의 약한 나무에게 양분을 나눠주며 생존을 돕는다는 숲과 나무의 경이로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나무들 사이의 우정과 복지 네트워크,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나무들의 놀라운 비밀, 환경에 적응하며 숲의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나무들이 함께 살기는 인간에게도 많은 지혜를 줍니다. 저자는 나무를 아는 사람만이 나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합니다. 자, 이제 나무 수업이라는 이 책은 2016년 3월에 국내에 출간이 됐고
저 원조는 피터 볼레벤이라고 이 양반 독일 사람 같은데 위즈덤 하우스에서 출판을 했어요. 그 308쪽짜리고 308쪽이고 406g입니다. 아, 무게까지? 그다지 두껍진 않죠. 308페이지니까 뭐 그렇다고 합니다. 요거는 좀 뭔가 좀 나무에 빗대서 니들 제발 좀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그렇죠. 더불어 살아야죠. 네. 네. 자, 나무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렇죠. 나무만 닮아도 성공한 삶이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나무 한 그루는 절대 숲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오, 갑자기 멋있는 말을 하시는데. 아, 그런가요? 자,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1월 첫째 주 소식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에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